다시 태어난 뒤 우리 가족 모두가 회귀한 것 같다는 의심이 들었다. 가족들은 과거 나를 태워 죽인 대화제가 사고가 아니었음을 아는 듯했다.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가짜 아들 녀석이 훗날 회사 기밀을 빼돌리고 끝내 우리 가족 모두를 지하실에 가둬 고문하다 죽일 거라는 사실까지도 말이다. 죽기 직전에야 그들은 깨달았다. 늘 무시당하던 내가 이 부서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었다는 사실을. 하지만 모든 게 너무 늦어버린 후였다. 바로 그때 가족들은 오늘이 바로 내가 강씨 집안에서 쫓겨나는 날이라는 것을 퍼뜩 깨달았다. 하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이상 이번만큼은 절대로 나를 놓치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바로 그 순간 흠뻑 젖은 내가 별장 대문을 두드렸다. 문이 열리고 아버지 강태준의 얼굴을 본 순간 나는 저도 모르게 몸을 움찔했다. 죄송해요. 늦었어요.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지금껏 본 적 없는 따뜻함과 애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뭘 잘못 본 건가? 식탁 옆에 있던 최우진은 내 엉망인 몰골을 보고 속으로 비웃었다. 강도현, 이제 잔소리 들을 시간이네. 하지만 식탁에 앉은 다른 가족들이 자신을 평소와 다른 눈빛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그는 전혀 알지 못했다. 아버지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일단 올라가서 옷부터 갈아입어라. 최우진은 어안이 벙벙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원래대로라면 아버지가 강도현이 늦은 걸 먼저 나무라고 오늘 저녁은 굶으라고 벌을 내렸어야 했는데 나 역시 의아했지만 더는 묻지 않고 조용히 위층으로 올라갔다. 식탁에 남은 가족들은 내 뒷모습을 보며 모두 눈시울을 붉혔다. 가정부 방으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지만 바로 내려가지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늦었다는 이유로 밥도 굶어야 했다. 아버지가 방금 나를 나무라지 않았다고 해도 굳이 내려가서 눈치를 보고 싶지는 않았다. 아래층 식구들은 한참을 기다렸지만 나는 내려가지 않았다. 강도현은 왜 아직도 안 내려와? 누구 보라고 저러는 거야? 최우진 앞에서 셋째 누나 강지민은 평소처럼 혐오감을 드러내며 기세등등하게 계단을 올라갔다. 누나의 성난 뒷모습을 보며 최우진은 또다시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하지만 겉으로는 나를 위하는 척했다. 도현이 형이 일부러 늦은 건 아닐 거예요. 아마 그 양아치 친구들이 무슨 일로 불렀나 봐요. 아버지는 그저 하고 대답할 뿐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아버지, 왜 저러시지? 강도현을 호되게 꾸짖는 걸 보고 싶었는데. 괜찮아. 기회는 얼마든지 있으니까. 내 방문 앞에 다다른 강지민 누나는 저도 모르게 눈물을 흘렸다. 전생에서 죽을 때까지 사랑 한번 제대로 주지 못했던 동생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문밖에 기척을 느끼고 문을 열자 눈물 범벅이 된 지민 누나가 서 있었다. 누나, 왜 그래? 지민 누나는 나를 힘껏 껴안았다.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원래대로라면 폭풍 같은 누나의 욕설이 쏟아질 거라고 생각했다. 예전에 지민 누나는 나를 가장 싫어해서 내가 누나라고 부르기만 해도 온갖 욕을 퍼붓곤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누나는 왜 이러는 걸까? 누나라고 한 번만 더 불러줄래? 딱 한 번만. 그 말에 나는 잠시 멈칫했다. 누나, 내가 누나라고 부르자 지민 누나는 그제야 아쉬운 듯 나를 놓아주며 말했다. 가자. 누나랑 같이 내려가서 밥 먹어야지.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도현아, 내가 회귀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하지만 이 갑작스러운 애정은 지금의 강도현에게 달콤한 음식이자 동시에 독약과도 같았다. 도현아, 걱정 마. 누나는 그냥 너랑 같이 밥 먹고 싶어서 그래. 다른 뜻은 정말 없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일단 누나를 화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다간 또 벌을 받을지도 모른다. 자리에 앉고 보니 아무도 나를 나무라지 않았다. 예전에는 늦지 않아도 온갖 트집을 잡혔는데 이번에는 마치 모두가 나를 기다린 것처럼 식탁 위 음식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은 상태였다. 오늘 대체 무슨 일이지? 엄마와 누나들도 계속해서 나를 힐끔거렸다. 그때 최우진이 또다시 끼어들었다. 도현이 형, 그 양아치들이 또 나쁜 짓 시키려고 찾아왔어요. 만약 형을 협박하면 꼭 아빠랑 엄마한테 말해야 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나쁜 짓을 했다고 그래? 내 질책에 최우진은 속으로 비웃었다. 이것 봐. 강도현은 이렇게 쉽게 흥분한다니까. 정말 멍청한 놈이야. 몇 번을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리네. 그러자 최우진의 눈가가 금세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몰랐다. 예전 같았으면 엄마 윤서연과 큰누나 강지연이 그의 가련한 모습에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겠지만 지금 그들의 눈에는 증오만이 가득했다. 최우진의 죄를 밝혀낼 증거를 찾기 위해서가 아니었다면 당장이라도 그를 산채로 잡아먹고 싶을 정도였다. 도현이 형, 전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애 엄마랑 누나들이 나를 위로해주러 오지 않는 거지? 내가 확실히 알아보겠다. 아버지의 한마디에 최우진은 순간 당황했다. 먼저 강도현부터 혼내야 하는 거 아니었나? 나 역시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다.
혼날 각오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렇게 말할 줄은 몰랐다. 그날 저녁 식사는 아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지난 반년 동안 내가 유일하게 혼나지 않은 식사이기도 했다.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아버지가 나를 불러 세웠다. 잠깐, 이따가 내 방 짐 좀 정리해둬. 내일 사람 시켜서 손님방 치우게 할 테니 그쪽으로 옮기거라. 나는 잠시 멍해졌다. 오늘 대체 무슨 날이지? 아버지가 내 방을 바꿔주겠다니. 반년 동안 가정부 방에서 지냈는데 왜 갑자기 방을 옮기라는 걸까? 하지만 나는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다. 이 말에 옆에 있던 최우진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어째서? 강도연 저 자식은 평생 가정부 방에서 썩어야 해. 감히 나랑 같은 수준의 방을 쓴다고. 방으로 돌아와 거울 속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오늘 일어난 모든 일이 꿈은 아닐까. 만약 꿈이라면 조금만 더 늦게 깨어나게 해달라고 빌었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버스를 타려고 일찍 일어나 문을 나섰는데 큰 누나 강지연이 나를 붙잡았다. 내가 학교까지 태워다 줄게. 내일부터는 기사님도 붙여줄 거야. 그 말을 듣고 나는 얼떨떨한 채로 누나에게 이끌려 차에 올랐다. 한편 최우진은 기사에게 서울고 앞 사거리에서 내려달라고 했다. 기사가 멀어지는 것을 확인한 뒤 그는 골목을 지나 한 술집으로 들어갔다. 강도련님,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사람 몇 명만 구해줘. 오늘 저녁에 쓸 데가 있어. 네. 알겠습니다. 도련님, 어떤 눈치 없는 놈을 손봐주시려고요. 다른 놈이 아니라 나를 손봐달라고. 매니저는 어리둥절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최우진은 귀찮다는 듯 손을 내저었다. 됐어. 넌 몰라도 돼.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 그러고는 카드 한 장을 매니저에게 휙 던졌다. 여기 500만 원 들었어. 난 이만 간다. 술집을 나오며 최우진은 미소를 지었다. 강도연, 이제 곧 재미있는 쇼가 시작될 거야. 아니나 다를까 오후에 학교를 마치자 4~5명의 남자가 나를 주시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사실 그들도 최우진이 자신을 괴롭히는 연극에 동원했다는 사실에 어리둥절했다. 이 강씨 집안 도련님은 무슨 별난 취향이 있는 건가. 서둘러 자리를 피하려는데 익숙한 얼굴이 다가왔다. 최우진과 그의 친구들이었다. 최우진이 나타나자 남자들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내 쪽으로 걸어왔다. 이 자식 맞지? 그중 한 명이 다짜고짜 최우진의 멱살을 잡았다. 그 모습에 내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지? 최우진의 친구들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 없다는 듯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신고하려 했지만 다른 남자들에게 바로 빼앗기고 말았다. 감히 우리 도현이 형을 건드려? 너 이 자식, 앞으로 조심해. 그 말을 남기고 남자들은 자리를 떴다. 형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저 자식이 또 귀찮게 굴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아무래도 최우진이 부른 사람들 같았다. 최우진은 땅바닥에 힘없이 주저앉아 공포에 질린 듯한 연기를 하고 있었다. 구경꾼들이 점점 몰려들었다. 내가 자리를 뜨려 하자 최우진의 친구들이 나를 막아섰다. 거기서 어딜 가려고? 가정부 아들 주제에 우진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직접 데리러 오기까지 한 애한테 양아치를 시켜서 괴롭혀. 그들의 비난에 구경하던 학생들의 눈초리가 달라지기 시작했고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최우진은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는지 내 앞을 막아서며 말했다. 도연이 형, 제가 뭐 잘못한 거라도 있어요. 말씀해 주시면 제가 꼭 고칠게요. 최우진의 연약하고 가련한 모습은 구경하던 학생들을 완벽하게 속여 넘겼다. 이제 그들 눈에 나는 집안의 총애를 등에 업고 선량한 진짜 도련님을 괴롭히는 악당으로 비쳤다. 구경꾼들의 수군거림은 곧 나를 향한 욕설과 조롱으로 바뀌었다. 그 순간 최우진은 속으로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 강도연이 저렇게 아기에 파묻히는 꼴을 보고 싶었어. 누가 감히 강씨 집안에 돌아오래? 이 집은 나 혼자만의 것이어야 해. 깊은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다. 가끔은 발버둥 쳐보고 싶었지만 언제나 결과는 같았다. 이런 쪽으로는 내가 최우진의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바로 그때 큰 누나 강지연이 다가왔다. 모두가 놀란 눈으로 쳐다보는 가운데 누나는 모든 사람과 험담, 악의적인 비난을 무시한 채 내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빠져나왔다. 최우진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하지만 그는 곧 상황을 파악했다. 강지연 누나가 강도연을 끌고 가서 혼내려는 거겠지. 분명 그럴 거야. 누나 성격에 그냥 욕만 하고 끝낼 리가 없지. 나는 누나의 뒤를 따르며 해명했다. 저 사람들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알아. 정말 제 말을 믿으시는 거예요.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하늘이 다시 한번 기회를 준 이상 이번에는 내가 널 지킬 거야. 누구도 널 해치지 못하게 할 거야. 최우진 그 녀석은 생일날 내 손으로 직접 감옥에 쳐넣을 테니
천국에서 지옥으로 떨어지는 고통을 맛보게 해줘야지. 물론 그걸로는 한참 부족해. 더 엄청난 선물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그때 큰 누나의 핸드폰이 울렸다. 전화를 받자마자 둘째 누나 강지수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언니, 도연이 데리고 어디 갔어? 왜 아직 안 와? 도연이랑 밥 먹고 옷도 좀 사주려고. 나도 갈래. 어떻게 언니 혼자 도연이를 데리고 가? 위치 보내줘. 큰 누나는 어쩔 수 없이 위치를 둘째 누나에게 알려주었다. 한편 최우진은 생각했다. 어떻게 살을 붙여서 강도연을 모아 말지 다 생각해놨어. 어차피 강지연 누나도 현장에 있었으니까. 공교롭게도 그가 막 집문을 열었을 때 외출하려던 지민과 지수 누나와 마주쳤다. 누나들 어디 가요? 볼 일이 좀 있어서. 우린 신경 쓰지 말고 너 먼저 들어가. 지수와 지민 누나는 별다른 설명 없이 바로 자리를 떴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최우진은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가 집에 돌아오자 소파에 앉아있던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말했다. 왔으니 식사하자. 식탁에 앉고 나서야 최우진은 오늘 식탁에 세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도연이 형은 아직 안 왔어요. 그 말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아무렇지 않은 척 대답했다. 그 녀석은 신경 쓰지 마라. 도연이 형, 지연이 누나가 데리고 나갔어요. 아빠, 누나한테 도연이 형 벌 주지 말라고 좀 말해주시면 안 돼요. 전 괜찮아요. 말끝에 최우진의 눈에서 눈물 두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와 어머니는 속으로 기가 찼다. 정말 대단한 연기력이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안타까운 척하며 그를 위로했다. 우진아, 무슨 일이야? 도연이가 또 널 괴롭혔니? 아버지와 어머니의 추궁에 최우진은 마지못해 내가 저지른 만행에 대해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탁 소리를 내며 젓가락을 식탁에 내던졌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놈이군. 그러고는 핸드폰을 들어 큰 누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강지연, 그 녀석 아주 단단히 버릇을 고쳐놔라. 알겠냐? 네, 아빠. 걱정 마세요. 아주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놈이니 제가 사람 되는 법을 가르쳐 놓을게요. 말을 마친 누나는 바로 전화를 끊었다. 누나는 내게 말했다. 도연아, 그냥 못 들은 척해. 때가 되면 누나가 다 설명해 줄게. 넌 지금 누나 말 듣고 밥이나 맛있게 먹으면 돼. 전화 내용을 엿들은 최우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나를 걱정하는 척했다. 도연이 형이 정말 일부러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잠시 실수한 걸 거예요. 아버지는 손을 내저었다. 내가 그 녀석 편들 필요 없다. 내 큰 누나가 알아서 단단히 혼내줄 테니. 이 순간 강씨 집안에서 최우진만이 모든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강도연은 지금 벌을 받고 있을까? 아니면 큰 누나한테 직접 맞고 있을까? 코피 터지게 맞았으려나? 지금 당장 그 비참한 꼴을 보고 싶네. 아버지는 최우진의 가증스러운 연기를 보며 개의치 않았다. 어차피 얼마 안 있으면 저 녀석의 친부모를 찾아내서 그놈 앞에서 감옥에 쳐넣을 테니 그때도 저렇게 연기할 수 있는지 한번 보자. 한편 최우진의 상상 속에서 벌을 받고 있어야 할 나는 큰 누나 옆에 편안히 앉아 있었다. 그때 둘째 누나 지수와 셋째 누나 지민까지 도착했다. 음식이 나오자 세 누나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더니 순식간에 내 앞접시에 음식을 가득 쌓아주었다. 많이 먹어. 두 누나에게 뒤처지자 지민 누나가 조급해졌는지 소고기 한 점을 집어 내 입에 넣어주려 했다. 주변 사람들 눈이 있어 받아먹지는 않았지만 누나는 실망하지 않았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법이니까.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지만 세 누나에게 이끌려 억지로 백화점에 가게 되었다. 큰 누나가 내 옷을 골라주던 중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최우진이었다. 누나는 잠시 표정을 가다듬고 전화를 받았다. 왜 그래, 우진아? 도연이 형 옆에 있어요. 누나, 이제 그만 형을 용서해주세요. 저는 괜찮아요. 내가 걔 편들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게. 이번에 제대로 버릇을 고쳐놔야 다시는 안 그럴 테니. 누나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하지만 내가 탈의실에서 나오자 누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멋있다. 근데 조금 나이 들어 보이네. 다른 걸로 한번 입어보자. 내가 다시 탈의실로 들어가자 누나는 다시 핸드폰을 귀에 댔다. 누나, 방금 그 소리는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강도현 녀석 혼내는 중이야. 뉘우칠 기미가 전혀 없네. 그 말을 들은 최우진은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었다. 바로 그 시각 아버지는 부하를 통해 최우진의 친부모 행방을 알아냈기 때문이다. 다음날 아침 평소처럼 버스를 타러 집을 나섰는데 문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다. 도련님, 타십시오. 정장을 입은 기사님이 공손하게 차 문을 열어주었다. 같은 시각 아버지는 경호원 4-5명을 데리고 최우진의 친아버지인 최만식의 집으로 향했다.
그때 최만식은 온몸에 문신을 한 덩치들과 함께 포커를 치고 있었다. 그들은 최만식과 여러 번 손을 잡았던 인신매매범들이었다. 최씨, 지난번 애들 판 돈, 자네 몫은 두둑이 챙겨놨어. 아이고, 김 사장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면 되죠. 최만식은 비굴하게 웃으며 몸을 한껏 낮췄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내 인생 최고의 업적은 바로 내 아들을 부잣집 아들과 밖에치기 한 거야. 이제 난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그 착한 아들 녀석이 매달 몇천만 원씩 보내주니 이보다 더 편할 수가 없지. 최근에 그 부잣집에서 진짜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내 아들이 쫓겨날까 걱정했는데 옌걸 그 집안 사람들이 머리가 어떻게 됐는지 제 친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는다니 정말 웃기는 일이다. 사실 나도 그 부잣집 아들을 고아원 앞에 대충 버렸을 때 그 녀석이 살아남을 줄은 몰랐다. 법만 아니었으면 진작에 팔아버렸을 텐데. 하지만 이미 우진이와 이야기는 끝냈다. 조만간 사고로 위장해서 불을 질러 그 녀석을 태워 죽이기로. 그렇게 되면 강씨 집안 전체가 우리 부자 소나기에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 최만식이 망상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갑자기 그의 어깨를 툭 쳤다. 돌아보니 차가운 표정의 강태준이 서 있었고 그의 패거리들은 이미 경호원들에게 제압당한 뒤였다. 오후에 학교를 마치고 교문을 나서는데 최우진이 나를 막아섰다. 됐어. 여기 아무도 없으니 그만 연기해. 도연이 형, 무슨 소리예요? 전 형이랑 같이 집에 가려고 온 건데. 강도연은 매일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하니 이 기회에 제대로 망신을 줘야지.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우리 앞에 멈춰섰다. 도련님, 어서 타십시오. 기사님이 직접 내려차 문을 열어주었다. 최우진의 경악한 시선을 뒤로하고 나는 차에 올라탔다. 그는 질투심에 불타는 눈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집에 돌아오니 거실에 가족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인사를 하고 2층으로 올라가려는데 둘째 누나 지수가 나를 막아섰다. 어제 누나랑 같이 화실 가기로 약속했잖아. 나는 잠시 멈칫했다. 제가요? 당연하지. 누나가 너한테 거짓말하겠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수 누나는 내 손을 잡고 밖으로 이끌었다. 하지만 지민 누나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안 돼. 오늘은 도연이가 나랑 노래 연습하러 가기로 했어. 그녀는 내 다른 쪽 팔을 잡고 필사적으로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지수 누나가 화를 냈다. 내가 언니잖아. 내 말 들어. 내가 동생이니까 언니가 양보해야지. 이거 놔. 두 사람 사이에 낀 나는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결국 어머니가 나섰다. 도연이가 직접 고르게 하자.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두 누나는 양옆에 바싹 붙어 팔짱을 꼈다. 도연아, 둘째 누나 선택할 거지. 지수 누나의 초롱초롱한 눈망울을 보고 막 대답하려는데 지민 누나가 나를 잡아 끌었다. 제 말 듣지 마. 도연아. 셋째 누나가 노래 가르쳐 줄게. 나처럼 멋진 스타가 되는 거야. 너. 내가 어릴 때 과자 사준 거 다 잊었어. 기억 안 나. 어쩔 건데. 두 사람이 또 싸울 것 같아 내가 서둘러 끼어들었다. 저 오늘 숙제해야 해서 내일 얘기하면 안 될까요? 그제야 두 누나는 마지못해 물러섰다. 그때 최우진이 집으로 돌아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리자 분위기가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아버지가 최우진에게 다가갔다. 우진아, 주말에 나랑 법원에 좀 가자. 세상 구경도 좀 시켜줄 겸. 그 말에 최우진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큰누나 강지연이 고등학생일 때도 아버지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아버지가 나를 인정하시는 거야. 나를 강씨 집안의 후계자로 키우시려는 거라고.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그는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얼굴에 번지는 기쁨은 감추지 못했다. 아버지는 담담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재판받는 사람을 보고도 과연 웃을 수 있을까? 최우진은 내 옆을 지나가며 의기양양한 비웃음을 흘렸다. 강도현이 친아들이면 뭐해? 결국 이 집안은 내 손에 들어올 텐데. 다음날 아침 학교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오늘이 주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때 문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말끔하게 차려입은 최우진이 서 있었다. 도연이 형, 오늘 아버지가 저를 법원에 데려가신대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나는 문을 쾅 닫아버렸다. 닫힌 문을 보며 최우진은 차갑게 비웃었다. 강도현이 화내는 꼴을 보고 싶었어. 어쨌든 목적은 달성했으니 됐지. 아버지와 최우진이 떠나자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마침 시간이 나서 산책이라도 할까 하고 문을 열었는데 지민 누나의 얼굴이 바로 앞에 있었다. 누나는 어제 누나가 노래 가르쳐주기로 했잖아. 내가 대답하기도 전에 갑자기 현기증이 일면서 몸에 힘이 풀려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정신을 잃은 사이 긴 기억의 편린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그 끝은 모든 것을 삼키는 거대한 화염이었다. 한편 최우진은 아버지를 따라 법원 앞에 도착했다. 우진아, 이따가 필기 잘해두고
재판을 보고 뭘 느꼈는지 나중에 나한테 말해줘야 한다. 네,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저 녀석이 있다가도 저렇게 신나할 수 있을까? 두 사람이 방청석에 자리를 잡자 재판이 시작되었다. 경찰은 체포된 인신매매범에게서 서울 인신매매 조직의 본거지를 알아내 즉시 소탕 작전을 벌였다. 전생보다 반년이나 빠른 조치 덕분에 더 많은 아이들이 구조될 수 있었다. 피고인들이 법정 경위에게 이끌려 들어오자 수십 개의 언론사 카메라가 분주하게 움직였다. 서울을 떠들썩하게 한 큰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최우진은 펜을 들고 열심히 기록할 준비를 했다. 하지만 마지막 피고인이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그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그 남자는 바로 그의 친아버지 최만식이었다. 최우진은 그 자리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듯했다. 아버지는 당연히 그의 반응을 눈치챘고 속으로 비웃으며 물었다. 그러니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우진은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그럼 계속 잘 기록하도록 해라. 아버지는 몸을 돌려 더는 말을 섞지 않았다. 아버지가 의심하지 않는 것을 보고 최우진은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는 저 사람이 내 친아버지라는 걸 모르시는구나. 하긴 아셨다면 벌써 난리가 났겠지. 나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을 리가 없어. 이건 분명 우연이야. 하지만 수갑을 찬 친아버지를 보자니 최우진의 마음은 복잡하기 그지없었다. 그렇다고 해도 티를 낼 수는 없었다. 재판이 끝나고 친아버지 최만식이 징역 10년을 선고받는 순간 최우진은 손에 쥔 펜을 부러뜨릴 뻔했다. 법정을 나오는 그의 다리는 후들거렸다. 괜찮으냐? 어디 안 좋아? 아버지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그냥 너무 오래 앉아 있었더니 다리가 좀 저려서요. 아버지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직은 모든 것을 밝힐 때가 아니었다. 최우진, 내 생일날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주마. 그래, 이번 재판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말해보거라. 저는 최우진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집에 가서 얘기하자. 필기한 거 정리해서 제출하거라. 실망시키지 말고. 한편 나는 병원 침대에서 천천히 눈을 떴다. 모든 것을 삼켜버렸던 그날의 화제가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라 좀처럼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다. 이제야 비로소 알 것 같았다. 요즘 들어 가족들의 태도가 왜 그렇게 달라졌는지. 강지연, 강지수, 강지민 세 누나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내 곁을 지키고 있었다. 도현아, 정신이 들어. 의사 선생님도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서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 나는 몸을 일으키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누나들이랑 할 얘기가 있어요. 사실 다들 예전이랑 다르잖아요. 도현아, 무슨 소리야. 누나는 잘 모르겠는데 옆에 있던 지민 누나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다. 그 모습을 보니 대충 짐작이 갔다. 제가 정신을 잃고 있는 동안 아주 긴 꿈을 꿨어요. 꿈속의 소녀는 저처럼 운이 좋지 않았어요. 큰 불 속에서 죽었거든요. 내 말이 끝나자 새 누나는 내가 전생의 일을 기억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만약 저한테 잘해주는 게 죄책감 때문이라면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저한테 빚진 거 없으시잖아요. 큰 누나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도현아, 내 말이 맞아. 우리가 너한테 너무 큰 빚을 져서 이러는 거 맞아. 하지만 누나한테 시간을 좀 줘. 우리가 널 진심으로 아낀다는 걸 꼭 보여줄게. 누나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도현아. 그때 최우진도 집으로 돌아왔다. 정말 놀랐네. 다행히 아버지가 눈치채지 못했어. 더는 지체할 수 없어. 최대한 빨리 강도연을 이 집에서 쫓아내야 해. 그는 살금살금 큰 누나의 방으로 들어가 보석함에서 누나가 가장 아끼는 목걸이를 꺼냈다. 그리고는 조용히 내 방으로 들어왔다. 자기 방과 다를 바 없이 호화롭게 꾸며진 내 방을 보자 최우진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강도연 따위가 감히 이렇게 좋은 방에서 지내? 저놈은 평생 가정부 방에서 썩어야 해. 그의 눈에 살기가 스쳤다. 그는 목걸이를 내 침대 밑에 쑤셔 넣었다. 이제 곧 강도연은 다시 그 가정부 방으로 꺼지게 될 거야. CCTV는 이미 경비를 매수해서 처리해뒀으니 이번엔 절대 실패하지 않아. 내가 집에 돌아오자 최우진이 거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도연이 형, 왜 그래요? 또 양아치들이랑 싸웠어요. 나는 그를 무시하고 곧장 위층으로 올라갔다. 도연이 형, 오늘 아버지가 저를 법원에 데려가셨어요. 저를 아주 좋게 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미안해요. 형이 아버지 친아들이라는 걸 깜빡했네요. 제가 괜한 말을 했어요. 내 앞에서 계속 연기하는 최우진을 보며 나는 한숨을 내쉬고는 그대로 뺨을 후려쳤다. 짝소리와 함께 최우진의 뺨이 순식간에 붉게 부어올랐다. 내가 감히 나한테 손을 대? 내가 왜 못 때릴 것 같은데? 진작부터 너 같은 놈은 손봐주고 싶었어.
예전에는 내 그 위선적인 모습에 속았고 집안 망신시키기 싫어서 참았을 뿐이야. 지난 생에서는 불에 타 죽는 순간까지도 영문을 몰랐지. 하지만 이젠 아니야. 때렸으면 때린 거지. 그때 차를 대고 들어오던 누나들이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최우진은 누나들을 보자마자 금세 억울한 표정을 지었다. 무슨 일이야? 큰 누나가 서둘러 앞으로 나섰다. 겉으로는 최우진을 막아서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나를 보호하기 위함이었다. 최우진은 부어오른 뺨을 감싸진 채 말을 잇지 못하며 한없이 가련한 표정을 지었다. 도연이가 또 너 괴롭혔어? 아니에요. 형이 그냥 내가 가서 CCTV 확인해 볼게. 걱정 마, 우진아. 내가 꼭 억울함 풀어줄게. 큰 누나는 속으로 비웃었다. 오늘이 바로 최우진이 도연이에게 내 목걸이를 훔쳤다고 누명을 씌우는 날이지. 과연 저 녀석이 CCTV를 확인하게 둘까? 아니, 애초에 CCTV가 제대로 작동이나 할까? 벌써 손을 써놨을 텐데. 아니나 다를까 CCTV를 확인하겠다는 누나의 말에 최우진의 몸이 순간 흠칫 떨렸다. 지금 CCTV를 확인하면 분명 이상한 점이 드러날 텐데. 그럼 강도현에게 누명을 씌울 수 없게 되잖아. 잠깐만요. 최우진이 다급하게 누나를 막아섰다. 사실 제가 아까 그냥 넘어진 거예요. 정말 도연이 형이랑은 상관없어요. 우진아, 이 상황에서도 도연이 편을 드는 거야. 정말이에요. 누나, 제 말 못 믿으세요. 큰 누나는 더는 추궁하지 않았다. 누나가 물러서는 것을 보고 최우진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의 시선이 내 뒷모습을 스치며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강도현, 어디 있다가도 지금처럼 위기양양할 수 있는지 보자고 방으로 돌아와 짐을 정리하려는데 큰 누나가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누나는 방 안을 잠시 뒤지더니 침대 밑에서 최우진이 숨겨둔 목걸이를 찾아냈다. 도연아, 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 나머지는 누나가 알아서 할게. 그 말을 남기고 누나는 내 방을 나갔다. 잠시 후 노크 소리가 들렸다. 문을 열자 최우진이 서 있었다. 도연이 형, 혹시 큰 누나가 제일 아끼는 목걸이 못 봤어요? 형이 아까 누나 방에 갔던 것 같은데. 최우진의 뒤에는 굳은 표정의 큰 누나가 서 있었다. 하지만 최우진은 그 목걸이가 이미 누나의 손에 의해 자기 주머니 속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우진아, 정말 도연이가 내 방에 들어가는 걸 봤어? 최우진은 내가 무섭다는 듯 겁먹은 표정으로 나를 힐끗 쳐다보았다. 마치 사실대로 말했다가는 나에게 맞기라도 할 것처럼. 괜찮으니 사실대로 말해. 내가 있으니 도연이가 너한테 함부로 못해. 나 역시 누나가 뭘 하려는지 대충 짐작하고 문에 기댄 채 조용히 최우진의 연기를 지켜보았다. 도연이 형, 형이 뭘 가지고 나오는 걸 본 것 같아요. 그 말을 하고 최우진은 겁먹은 듯 누나 뒤로 숨었다. 정말 봤어? 최우진은 순간 당황했다. 어떻게 된 거지? 왜 강도현은 저렇게 침착한 거야? 화를 내야 정상인데 하지만 이미 뱉은 말을 주워 담을 수는 없었다. 도연이 형, 그 목걸이 지연이 누나한테 정말 소중한 거란 말이에요. 그는 눈물까지 짜내며 말했다. 만약 뒤져서 안 나오면 그땐 나한테 원망하지 마. 내가 방을 뒤지는 것을 허락하자 최우진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 멍청한 놈, 내가 아무 준비도 없이 널 모함할 거라고 생각했나? 정말 순진하긴. 나는 문틀에 기댄 채 조용히 최우진의 연기를 지켜보았다. 그는 정말 목걸이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처럼 방 안을 헤집고 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발이 미끄러진 척하며 내 침대 쪽으로 넘어졌다. 최우진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스쳤다. 그는 침대 밑으로 손을 뻗었다. 강도현, 이번엔 뭐라고 변명할래? 그가 미리 숨겨둔 목걸이를 꺼내려는 순간 그의 손은 허공을 더듬을 뿐이었다. 최우진은 깜짝 놀랐지만 위치를 잘못 기억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아예 머리를 침대 밑으로 들이밀었다. 하지만 침대 밑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의 심장은 차갑게 식어버렸다. 어때? 찾았어? 나는 그의 곁으로 다가가며 당장이라도 한 대 치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다. 이럴 리가 없는데. 그래서 있어, 없어? 최우진은 할 말을 잃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패배를 인정하고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다. 미안해요. 도연이 형, 제 실수예요. 제가 잘못 봤어요. 저를 벌해주세요. 그는 눈물 어린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강지연 누나가 옆에 있는 한 강도연이 아무리 억울해도 나한테 손대지 못할 거야. 이 방법은 수없이 써먹어서 잘 알지.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짝 하는 소리와 함께 내 손바닥이 그의 뺨에 날아갔다. 최우진은 멍하니 서 있었다. 그가 뭐라고 말하려는 순간 또 한 번 뺨을 맞았다. 그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 강도연이 강지연 누나 앞에서 나를 때리다니. 그만,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실컷 손맛을 본 뒤에야. 큰 누나는 그제야 정신을 차린 척하며 최우진을 끌어냈다. 미안해요. 도연이 형,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맞아야 해요. 나는 일부러 놀란 척하며 최우진의 주머니를 가리켰다.
내 손짓에 그의 시선이 따라갔고 다음 순간 그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내가 가리킨 곳, 그의 주머니 밖으로 목걸이 일부가 삐져나와 있었다. 큰 누나는 그제야 알아차린 듯 최우진에게 다가가 주머니에서 목걸이를 핵 잡아 뺐다. 누나의 복잡한 눈빛을 마주한 최우진은 완전히 허둥댔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우진아, 앞으로 갖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나한테 말해. 이럴 필요 없잖아. 누나는 그의 어깨를 두드리곤 슬픈 표정을 지으며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강도현,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이제 연기 안 하네? 방금 전까지는 도현이 형이라고 꼬박꼬박 부르더니 강도현, 잔꾀 좀 부렸다고 뭐가 달라질 줄 알아? 이 집은 조만간 내 것이 될 거라고. 깊은 밤 강씨 집안 별장의 불이 모두 꺼졌다. 최우진은 소리 없이 방문을 열고 부엌으로 살금살금 다가갔다. 가스밸브를 살짝 열고 부엌 곳곳에 식용유를 뿌렸다. 라이터를 꺼내든 그의 눈은 병적인 광기로 가득했다. 그는 손에 든 마른 행주에 불을 붙였다. 강도현, 내가 주는 큰 선물을 마음껏 즐겨보라고. 불타는 행주가 바닥에 떨어지자 불길이 서서히 번지기 시작했다. 최우진은 그 모습을 보고 서둘러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모든 행동이 구석에 숨겨진 초소형 카메라에 녹화되고 있다는 사실도, 내가 이미 큰 누나와 함께 집을 떠나 지금 이 집에는 자기 혼자만 남았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다. 방으로 돌아온 최우진은 누나들이 자신을 구하러 와주기만을 안심하고 기다렸다. 한편 별장 밖에서 기다리던 아버지와 가족들도 심상치 않은 낌새를 느꼈다. 지연이는 어디 갔지?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나는 무언가 깨달은 듯 미친 듯이 별장을 향해 달려갔다. 곧 화염에 휩싸일 집으로 뛰어드는 나를 보고 모두가 경악했지만 아무도 나를 따라잡지 못했다.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나는 큰 누나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짐작했다. 최우진 그 인간 쓰레기 때문에 누나의 인생을 망치게 둘 수는 없었다. 아니나 다를까 큰 누나는 최우진의 방문 앞에 조용히 서 있었다. 누나는 평온한 표정으로 열쇠를 꺼내 천천히 열쇠 구멍에 꽂았다. 최우진에게는 이 정도로는 부족했다. 한참 부족했다. 누나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에 서린 광기는 소름이 돋을 정도였다. 누나가 문을 잠그려는 순간 내가 달려가 그녀를 끌어안았다. 누나, 제발 바보 같은 짓 하지 마. 저런 인간 쓰레기 때문에 누나 인생을 망칠 수는 없어. 이거 놔, 넌 어서 가. 누나는 상관없어. 그렇게 하면 아버지는, 어머니는, 동생들은 어떡하라고? 그리고 나는 생각해봤어. 내 말에 열쇠를 부러뜨리려던 누나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내가 잡혀 들어가면 남은 가족들은 어떡하지? 도연이에게 살인자 누나라는 짐을 지게 할 수는 없어. 부모님이 평생 고개 숙이고 살게 할 수도 없다고. 최우진 그 인간 쓰레기 때문에 내 인생을 걸 가치가 있을까? 나랑 같이 가자. 응. 바로 그때 방문이 열렸다.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자 최우진이 마침내 참지 못하고 나온 것이다. 더 지체하다가는 자기도 위험해질 수 있었다. 하지만 문밖에서 껴안고 있는 우리와 문에 꽂힌 열쇠를 본 그는 순간 얼어붙었다. 아무리 멍청한 그라도 모든 것이 탈로 났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왕 이렇게 된 거 더는 연기할 필요도 없겠네. 다 알았으니 나 원망하지 마. 그는 우리 둘을 방 안으로 거칠게 밀어넣고는 쾅 소리와 함께 문을 닫고 열쇠를 부러뜨렸다. 다 같이 죽는 거야. 그동안 강씨 집안 식구들이 전부 날 속이고 연극을 했다는 생각에 모두를 죽여버리고 싶었다. 지금 당장 이 집안 사람들을 전부 여기서 죽게 만들겠어. 그러면 난 여전히 강씨 그룹의 유일한 상속자가 되고 이 집안은 전부 내 것이 되는 거야. 최우진은 미친 듯이 부엌으로 달려갔다. 자욱한 연기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이성을 잃은 짐승과 같았다. 이 집안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어버리겠어.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나는 잠긴 문을 미친 듯이 걷어찼다. 하지만 집의 문은 모두 단단한 원목이라 내 힘으로는 꿈쩍도 하지 않았다.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돌아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 탓 아니야. 최우진 그 인간 쓰레기를 얕본 내 잘못이야. 나는 막혀있는 통유리창으로 시선을 돌렸다. 문이 안 되면 창문을 깨는 수밖에 없어. 나는 말과 동시에 방에 있던 커다란 화병을 들어 통유리창에 내리쳤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화병은 산산조각 났지만 창문에는 금만 갔을 뿐이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옆에 있던 의자를 들어 다시 내리쳤다. 둔탁한 소리와 함께 마침내 창문에 커다란 구멍이 뚫렸다. 빨리. 내 손 꽉 잡고 뛰어내려요. 한편 최우진은 이미 가스밸브 앞에 도착해 있었다. 완전히 이성을 잃은 그는 눈앞의 밸브를 보며 광기 어린 표정을 지었다. 강씨, 집안의 모든 건 내 거야. 내 거라고. 내 거. 그 순간 섬광이 모든 것을 뒤덮었다. 백색 섬광이 그를 삼키기 직전
최우진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후회였을까? 자신의 어리석음을, 가스밸브를 직접 열어버린 자신의 미친 짓을 후회했을까? 아니면 증오였을까? 왜 강도연이 돌아왔는지, 왜 자신의 삶에 나타났는지에 대한 증오, 아니면 마침내 찾아온 해방감이었을까? 문득 죽기 직전의 마지막 순간처럼 최우진은 강도연을 처음 만났던 날을 떠올렸다. 그때 그는 끝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강도연이 돌아오면 가족들이 자신을 쓰레기처럼 버릴까 봐 두려웠다.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를 모함하고 헐뜯었다. 강도연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그는 짜릿한 쾌감을 느꼈다. 어느새 어쩌면 스스로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그의 마음은 완전히 뒤틀려 버렸다. 파렴치하고 위선적이며 역겹고 탐욕스러워졌다. 그는 강도연이 아주 작은 관심이라도 받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자신은 마치 광견병에 걸린 미친 개 같았다. 정말 한심하고 어리석은 놈이었다. 이 모든 사랑은 원래 강도연의 것이었다. 자신이야말로 남의 자리를 빼앗은 존재였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생각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이것이 그가 받아 마땅한 결말이었다. 마침내 더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된다. 더는 남을 해치기 위해 머리를 굴리지 않아도 된다. 다음 생에는 부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눈부신 섬광이 모든 것을 삼켜버렸다. 그 순간 안 돼. 막 별장 앞에 도착한 아버지 일행이 안으로 뛰어들기도 전에 하늘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폭발의 여파가 그들을 덮쳤다. 성난 파도 같은 충격파가 아버지를 그대로 땅에 내동댕이 쳤다. 그리고 강씨 집안의 별장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수 누나는 눈앞의 폐허를 보며 입을 벌린 채 넋을 잃었다. 언니, 도연아. 지민 누나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미친 사람처럼 폐허 속으로 뛰어들어 맨손으로 자네를 파헤쳤다. 도연아, 제발 나와. 나오라고. 아버지는 가슴에 극심한 통증을 느끼며 피를 토했다. 어머니는 멍하니 폐허를 바라보았다. 마치 생명 없는 조각상 같았다. 이건 꿈일 거야. 그렇지, 분명 꿈일 거야. 날이 밝으면 모든 게 괜찮아질 거야. 바로 그때 내가 마지막 힘을 쥐어짜내 소리를 지르며 몸을 짓누르고 있던 옷장을 걷어찼다. 모든 시선이 순식간에 내게로 쏠렸다. 가족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내게 달려왔다. 폭발의 진원지가 내가 있던 방에서 멀었고 별장 구조가 튼튼했으며 커다란 옷장이 나를 막아주지 않았다면 마지막 순간에 창문으로 뛰어내렸더라도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구급차. 큰 누나가 정신을 잃었어요. 빨리요. 나에 비해 큰 누나는 운이 좋지 않았다. 땅에 떨어지는 순간 폭발 충격파에 휩쓸려 날아갔다. 옆에 있던 덤불에 부딪히지 않았다면 기절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누나가 수술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야 나는 안심했다. 가족들이 내게 다가와 걱정하려는 순간 나 역시 더는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정신을 잃었다. 눈을 떴을 때 눈부시게 하얀 천장이 보였고 코끝에는 소독약 냄새가 가득했다.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니 더는 나 혼자가 아니었다. 의사 선생님은 과로와 가벼운 뇌진탕 외에는 큰 이상이 없으니 이틀 정도 더 지켜보자고 했다. 큰 누나는요? 아직 수술 중이야. 골절의 폐 타박상이지만 목숨은 건졌대. 내가 누나를 구한 거야. 나는 눈을 감았다. 코끝이 찡해왔다. 수술실 불이 꺼진 것은 다음날 새벽 3시였다. 수술실에서 나온 누나는 입가에 핏자국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호흡은 안정적이었다. 누나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지수 누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이마를 감싸 쥔 채 소리내어 울었다. 지민 누나가 그런 언니를 일으켜 세웠지만 차마 큰 소리로 울지도 못했다. 사람만 있다면 아직 희망은 있다. 사흘째 되던 날 아침 경찰이 찾아왔다. 팀장으로 보이는 형사가 침대 옆 탁자 위에 투명한 증거물 봉투를 올려놓았다. 안에는 장난감처럼 작은 카메라가 들어있었다. 이건 누가 설치한 겁니까? 모두의 시선이 조용히 어머니에게로 향했다. 어머니는 입술을 깨물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저예요. 일주일 전에 설치했어요. 우진이가 CCTV를 너무 신경 써서 이건 그 애가 볼 수 없는 걸로요. 형사는 감식 결과를 간략하게 설명했다. 별장 가스밸브가 인위적으로 완전히 개방되었고 부엌 곳곳에 식용유가 뿌려져 있었습니다. 행주에 불을 붙여 발화시킨 후 외부에서 문을 잠그고 열쇠를 부러뜨린 것으로 보입니다. 잔해 속에서 폭발 충격으로 부러진 열쇠 조각을 발견했는데 문 잠금 장치의 파손 부위와 일치합니다. 영상 속 최우진의 행동은 현장 상황과 일치합니다. 즉, 그는 탈출하지 못했습니다. 부엌에서 일어난 폭발의 충격파를 정면으로 맞아 거의 즉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형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나를 쳐다보았다. 여러분은 피해자입니다. 안심하십시오. 법이 모든 것을 밝혀줄 겁니다.
2주 후 큰 누나는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겼다. 내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누나는 침대에 기대 앉아 있었다. 오른팔에는 깁스를 하고 있었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꼿꼿했다. 누나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갑자기 눈시울을 붉혔다. 나한테 실컷 욕 한번 하는 걸로 우리 화해 선물 삼으면 안 될까?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 욕이 진심이라면요. 진심이야. 지금부터 누구든 내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건드리면 내가 제일 먼저 그놈을 찢어버릴 거야. 이게 바로 내가 아는 큰 누나였다. 전생의 후회가 만들어낸 날카로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 칼날은 마침내 지켜야 할 것을 향하고 있었다.